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 무차별 곡선 이론까지 봤습니다. 미시경제학에서 아주 복잡한 이론이었죠. 예, 그 이론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8장에 소비자 균형 이론의 응용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195페이지 한번 보시죠. 부록 해놨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여기 부록은 현시 선호 이론이죠. 우리가 앞에서 효용 극대화 문제를 분석한다. 그런데 이제 효용을 어떻게 간주해서 풀을 것이냐 그랬는데, 무차별 이론은 이제 효용을 비교는 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무리하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효용은 거론하지 말고 소득 제약만 가지고 분석하는 이론, 현시 선호 이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부록으로 해놨는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얘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2시간 이상 굉장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뭐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죠. 그런데 이렇게만 한번 봐줘요. 거기 교재를 보면 말이지, 현시 이론의 의, 그 다음에 현시 이론의 기본 가정,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 도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효용을 상정하지 않고 소득 제약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게 도출됩니다. 무차별 곡선도 마찬가지. 원점에 볼록한 형태로 도출되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이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분석하는 분석 도구가 집합 이론을 가지고 해.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는 주제가 아니죠. 우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거기서는 말이죠, 두 번째 현시 선호 이론의 기본 가정까지 한번 쭉 읽어봐봐. 내용을 거기 보면 개념 정도만 내가 정리하겠다. 그런 정도로만 해서 한번 읽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시 선호 이론 얘기는 여러분이 그 뒤에 이론적인 도출, 수요곡선 도출하는 부분은 생각해도 괜찮겠어요. 개념이 뭐냐, 이 이론. 그 정도만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0페이지 한번 봐봐요. 200페이지 보면 이제 부록 두 번째가 있는데, 거기 보면 편승 효과, 백로 효과, 베블렌 효과. 요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묶어서 비이성적 소비야. 비합리적 소비. 이것도 이제 재밌는 주제입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한계 효용 이론이나 무차별 곡선 이론에서 수요 곡선 도출할 때는 뭐예요? 합리적 소비자들이죠. 효용 극대화, 주어지는 소득으로. 그 전자하에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 하나 해줘 봐봐. 그 앞에 이론, 합리적 소비하는 것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 소비의 독립성. 소비의 독립성을 가정하고, 앞에서는 그렇게 이제 수요 곡선을 도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비이성적 소비다 하는 것은 소비가 독립적이지 않다. 이제 그러한 소비를 우리가 비이성적 소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독립적이다, 독립적이지 않다는 말은 남의 소비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 소비자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소비 행위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다. 오로지 뭐야? 오로지 나의 선호와 나의 소득, 그것만 가지고서 이제 효용국대화 한다. 그것인데 여기는 소비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소비 행위에 내가 영향을 받아. 그래서 거기 보면 쭉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그림 설명이나 이런 거는 스킵해도 괜찮아. 그건 안 읽어도 되고 그냥 내용이 뭐냐 이것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편승 효과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편승해서 떠들지 마.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유행에 막 따라간다든지. 나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뭐 옛날 보면 괜히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시래기 미고 장에 간다 그러죠. 편승 효과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거예요. 백로 효과는 반대야. 남이 소비하면 난 안 해.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새 옷 사가지고 기분 좋게 입고 나갔는데 바로 앞에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눈에 띄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의 자지러지죠. 그렇죠? 남자도 불쾌한데 여자들은 오직하겠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또 유행을 따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남이 하면 나는 안 한다 하는 것이 백로 효과. 까마귀 노는 고래 백로에 가지 마라. 뭐 이래가지고 저자분들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원래 영어로는 스노우 이펙트입니다. 백로 효과고. 그 다음에 베블렌 효과. 베블렌은 미국의 경제학자분입니다.
미국의 뭐 제도주의 경제학파다 그런 말 하는 분인데요. 베블렌. 이 양반은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이 양반이 천민자본주의를 얘기해서 자본주의의 천민성, 천민자본주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비, 천민적 소비입니다. 천민적 소비가 뭐예요? 우리가 대충 감 알죠? 어때? 그러니까 소득이 막 증가하고 할 때 말이죠. 졸부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렇죠? 과소비하는 거예요. 해외 사치품, 호화 수입품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남에게 보여주는 거지. 이게 자본주의의 천민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당한 정도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나타나는 게 이 자본주의 천민성이 좀 있다. 아직도 천민자본주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벌고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떤 윤리성, 소비하는 데서 그런 걸 챙겨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명품 소비 있잖아요. 그래서 명품. 실제 명품도 아니지. 서로 다 알아. 다 가짜라는 거를. 그러면서도 그걸 들고 다닌단 말이죠. 예, 그런 것이 이제 명품 소비에 열풍이 분다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베블렌 효과. 또 겨울 되면 겨우 내내 자기 승용차 위에다 스키 매달고 다니는 놈들 있죠. 어? 겨우 내내 스키 매달고 다녀. 그래서 온 동네 애들의 가슴에 멍을 들이죠. 아빠 우리는 안 가나? 그거 나 아주 그게 제일 미워 죽겠어. 그렇죠? 겨울에 한두 번도 안 갈 것 같은데 겨우 내내 매달고 다녀. 또 트렁크에 맨날 골프채 넣고 다니는 놈들 있어. 또 전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민크 코트 입고 타는 아줌마. 땀을 막 흘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뭐 천민자본주의의 한 예인데, 우리 이거 좀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거는 비이성적 소비 또는 소비가 비독립적으로 하는 경우. 그래서 이것은 그저 간단하게 그 그래프 설명은 안 봐도 돼. 내용은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정도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제 소비자 균형 이론, 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8장 소비자 균형 이론의 응용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주제가 한두 개의 주제가 숨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소비자 선택 이론의 응용 부분 첫 번째 다루게 있는 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저소득층 소득 보조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이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 프로그램은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금, 돈으로 주는 경우, 현물, 물건으로 주는 경우, 그 다음에 가격 보조. 요 세 가지 형태의 보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은 뭐 말 그대로 돈으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 가장, 아니면 무연고 노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한 달에 20만 원 현금으로 주겠다. 그 다음에 현물은 쌀을 한 가마 주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은 똑같다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20만 원이다 쌀 한 가마. 그러면 쌀 한 가마 주는 경우. 그 다음에 가격 보전은 싸게 해주는 겁니다. 가격 보전은 이제 그 대상자들은 쌀집에 가면 쌀을 예를 들어서 쌀값이 21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 싸게. 그렇죠. 만 원만 받고 쌀을 파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현금, 현물, 가격. 자, 그럼 이걸 이제 비교해 보는데 우선 후생 비교입니다. 후생 비교 또는 이론적 비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은 동일하다고 본다면 어떤 보조가 그 보조받는 사람의 후생을 더 많이 높여주겠는가? 이건 뭐 아주 직관적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해보자고. 여러분, 뭐 여러분 그럴 일이 절대로 없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보조를 받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돈으로 20만 원 주는 게 좋아요? 쌀 한 가마 주는 게 좋아? 그 말이라고 묻냐?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현금이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현금, 현물. 자, 그리고 기호 얘기 한번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이쪽을 더 좋아한다. 이쪽을 선택했다 하는 뜻이죠. 이거는 크고 작은 거죠. 이거는 이쪽을 더 좋아한다. 그죠? 그런 기호로 이제 쓰십시다. 자, 그러니까 현금 보조, 현물 보조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현금 보조가 사회 후생을 더 높이게 된다. 보조받는 사람의 후생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야.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다 현금이 좋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 아, 그냥 뭐 현금인데 뭐 그렇지? 예,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둘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현금이 더 좋으니 우선 첫 번째인데요. 이런 경우
현물 보조량하고 이 소비자의 실제 소비량을 한번 비교해 봐봐. 근데 만약에 이 소비자가 현물 보조량보다 실제 소비량이 많은 경우다. 이 집에 식구가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한 달에 쌀을 한 가마 이상 먹어야 돼. 근데 보조는 쌀 한 가마 값 아니면 쌀 한 가마 이렇게 주는 경우라면은 이때는 어떨까? 현금 보조 주나 현물 보조 보조로 주나 그 효과는 어차피 똑같죠. 어차피 돈으로 줘도 더 사 먹어야 되고 쌀로 줘도 더 사 먹어야 되니까 이때는 무차별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때는 indifference 차이가 없어요. 실제 소비량. 근데 문제는 뭐겠어? 소년소녀, 가장, 남매 두 애들만 산다. 이런 경우는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소비량이 작은 경우는 어때요? 얘들은 지금 쌀 한 가마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쌀 한 말만. 그런데 이걸 한 가마를 덜컹 주게 되면 처치곤란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실제 소비량이 현물 보조량보다 작을 때는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주면 자기가 살 만큼만 사고 나머지 돈으로 딴 데 쓸 수 있겠죠. 뭐 동생 옷도 사주고 겨울이 오는데 살 수 있잖아. 따라서 이때는 현금 보조량이 더 낫겠죠. 현금 보조해 주는 게. 그러니까 두 상황을 모두 합쳐서 얘기해 보면 현금 보조가 낫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해봐봐. 현금 보조와 가격 보조. 이때도 결론은 현금 보조가 가격 보조보다 우월하다. 보조받는 사람들의 후생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이제 이렇습니다. 한번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쌀값을 보조받는 사람들에게는 90%를 싸게 해준다. 이래 보자고. 그러면 쌀 한 말 값은 2만 원이고 한 가마 값은 20만 원이다 이거잖아. 한 말만 소비하는 사람은 보조 혜택이 얼마밖에 안 돼. 90% 싸게 해준다 그러잖아. 18,000원밖에 안 되죠. 그러나 한 가마를 소비하는 사람은 18만 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보조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많이 살수록 보조 혜택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이 보조해준다. 이럴 때는 소비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렇죠? 소비량이 많을수록 보조 혜택이 더 크단 말이야. 따라서 어떤 결과가 될까요? 현금으로 주고 네 자율적으로 소비해라 하는 경우에 비하여 가격 보조하게 되면 과다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현금으로 주체적으로 너 알아서 소비해라 할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 쌀 하게 되면은 현금으로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쌀을 가지고서 이제 대부분은 쌀 사 먹지만 경우에 따라서 밀가루 사다 국수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격 보조해 주게 되면 한 달 내내 쌀밥만 먹는다. 자, 그러니까 가격 보조하게 되면은 현금으로 보조해서 소비할 때에 비해서 과다 소비하게 돼.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 후생을 낮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습니까? 현금, 현물, 현금이 우월하고 현금 가격, 현금 보조가 우월하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현금 보조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시험 문제 출제는 이것도 물론 거론되지만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당국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론 분석이 나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현물이나 가격 보조보다는 현금 보조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거꾸로야. 실제 당국은 현물 보조하고 여의치 않으면 가격 보조하고 정 어쩔 수 없으면 현금 보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국은 현물 보조보다 어때요? 현금 보조를 기피한다. 이거죠. 가능하면 현금을 안 주려고 그래. 자, 이거 이유가 뭘까? 아유, 그거 웬 심술이냐? 어? 자기네가 틀어지고 말이죠.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당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금 보조하게 되면 이 보조받는 사람들이 이게 남자가 문제인데 보조는 대개 세대주한테 주겠죠. 세대주 남자지. 아버지가 이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소주 먹어. 역전다방 김마담한테 가. 딴 데 써 이게. 이게 현금 유용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실인데요.
영세민, 보조를 받는 사람일수록 소비 마시고, 소주 마시고, 그런 데다 그냥 막 탕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지? 현금 유용 가능성이 크니까, 현금 유용을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물건으로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 보조. 그것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현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경제학 이론적으로 좀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경제학의 기본은 뭐냐면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그렇죠? 자율 결정해라. 즉 시장적 배분이죠. 시장에서 알아서 그렇죠? 자기가 생산 소비 활동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본단 말이에요. 또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우월성이 바로 여기에 바탕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보조받는 사람에게도 아까 봤던 것처럼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할 때가 있다. 요거 개념이 뭐냐면 온정적 간섭이야. 온정적 간섭. 간섭은 좋지 않다 이거야. 간섭은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정당화 받을 수 있다. 온정적 간섭. 어때? 느낌이 와? 온정적 간섭. 그러니까. 너를 간섭 안 할 수가 없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 하루 종일 비디오나 보고 공부 안 해. 그렇죠? 여러분도 내가 잔소리하는 것도 뭐예요, 그게? 온정적 간섭이죠. 공부하거나 말거나 뭐. 근데 방치해두면 딴짓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때리는 건 뭐예요, 그거? 폭행이요? 구타야? 그게 온정적 간섭이다. 이제 그럴 경우는 정당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온정적 간섭의 예를 볼 수 있는 게 국민연금 같은 거죠. 강제연금이죠. 왜 내 소득에서 맨날 연금을 띄어가? 그냥 내비두면 내가 알아서 잘 노후 준비할 텐데. 근데 그냥 맡겨두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안 한다 이거지. 또 의료보험 같은 것도 그렇겠죠. 의료보험 같은 것도 내가 무슨 병이 들겠냐. 근데 강제로 보험 띄어놨다가 병 나면 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라. 실업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너 실직하면 어떻게 될 건데? 실업보험 강제로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온정적 간섭, 이제 그런 관점에서 현금으로 안 주고 현물 주는 것이 정당화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그림 8-1, 8-2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림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 경우는 그림 안 보고 지나가도 돼. 근데 그림 가만히 보면 이 그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공부죠 또. 이게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뭐 그림은 여기 별로 의미 없고 내용만 이렇게 챙겨두시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210페이지 갑시다. 210페이지는 두 번째 주제, 이제 조세와 소비자 후생의 문제입니다. 거기도 뭐 그렇게 복잡한 그림 있고 해놨는데 여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노트 역시 이것도 잘 해주시고 한번 봅시다. 그림은 스킵해. 그림 안 봐도 되고 조세와 소비자 후생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금 고지서 받고 기분 좋을 것 같아? 세금 고지서가 나왔다. 이야 드디어 나도 국민의 한 사람이 되었구나. 친구한테 막 전화 와서 나 세금 고지서 나왔다? 그런 사람 있어요? 또 남학생들 영장 받고 이야 드디어 나도 조국을 지키는만. 야 이만 나 영장 냈다는 거 아니야. 어때요? 국민의 4대 의무 다 하긴 해야 되는데 고지서 받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왜 그랬지? 그렇죠. 이건 멀쩡하게 나한테 현금 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처분 소득 현금을 떼가는 거야. 현금 뺏기고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세금은 말이죠. 세금 액수만큼 그 사람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니까 그만큼 자기가 쓸 때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 고지서 받고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당연히 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부과할 때는 역시 두 가지요. 효율적이며 공평하게 매겨야 되겠습니다.
조세 부과의 효율성과 공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거에는 7급 시험에 선택에 재정학이 있었죠. 재정학의 반, 2분의 1 내용이 이거 조세론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거지. 자,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만 좀 한번 보십시다. 우선 말이죠.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자,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나 하면 이런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 예를 한번 가지고 보자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부분에서 간접세 있었죠. 조세 전가 귀차. 그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소주의 가격이 결정되고 있었는데, 주세를 매긴다, 전가한다. 그 결과는 가격이 오르게 되죠. 그 사회적으로 볼 때 소비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이때 기억나죠, 여러분? 이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보면은, 자, 여기 노란 사각형 면적, 요거는 뭐였지? 요 노란 사각형 면적, 요거는 정부가 걷어간 조세 징수액이죠. 그리고 요 파란 면적은 뭐였어? 요 면적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감소분이었죠. 그러면 우리 전체 사회경제적인 잉여는 파란 요 면적만큼 줄었는데, 당국이 걷어간 세금은 노란 사각형 면적. 그러니까 여러분 요 B급 면적, 파란 삼각형 면적이 뭐였지? 이게 후생 손실이었죠. 이걸 초과부담이라고 했지. 바로 이 문제야. 자,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든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이러한 초과부담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개념을 잘 봅시다. 그러니까 정부가 걷어간 세금 자체가 비효율인 것은 아니다. 그치? 이 세금은 걷어다가 재정 지출하는 데 썼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개인으로는 속 아픈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또 우리가 그것도 각오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나라 살림 하려니까 세금 내야지. 요거. 근데 문제는 초과부담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효율성 문제야.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답해봐봐. 그렇다면 동일한 액으로 세금을 매기되,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걷되 가능하면 초과부담의 크기가 작은 게 좋겠죠.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한다 이거야. 자,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조세 부과에 따른 효율성이란 뭐다? 네, 어떤 세금을 부과하던 초과부담은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세금, 그게 효율적 조세다 이거지. 효율적 조세. 자, 그럼 이제 논쟁은 뭐냐 하면 간접세, 직접세 논쟁입니다. 간접세와 직접세. 이거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나왔었죠. 간접세, 직접세. 직접세는 주로 소득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재산소득세 이런 거고, 이걸 인세라고 도 사람에게 매기는 거다. 박지훈 소득세, 박지훈 이자소득세, 박지훈 재산소득, 사람한테 나가. 근데 간접세는 어때요, 이건? 소비과세죠. 물세입니다. 물품세. 간접세. 크게 이제 세금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직접세 경우는 이제 안 받지만은, 우리가 미루고 짐작컨대, 지난 시간에 보는 게 소주라는 것도 간접세지? 이런 초과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간접세에 초과 부담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간접세에.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세금이 효율적 조세다? 직접세, 그러니까 소득세, 요즘 이제 강남 아파트 그 투기 억제 문제되는 토지 보유세, 아파트 보유세죠. 보유세, 재산세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거두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효율적 조세예요. 초과 부담이 어때요? 작은 세금이란 말이에요. 물품세 매기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다 매기는 것이 이제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세금을 매기든 뭐든지 간에 어떤 시장 경제, 시장 균형의 변화가 났다. 그럼 이렇게 이제 비효율이 나겠죠. 그때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 초과부담 발생하는 원인은 대개 가격 변동이에요. 초과부담 발생의 원인은 가격 변화. 즉 상대 가격이죠. PY, PX. 가격 체계의 교란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간접세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생산 소비자들은 가격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가격 체계를 흔들었어.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자원 배분 비효율의 원인이 된다. 또 다른 말로 대체 효과가 원인이다. 이런 말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날 때 대체 효과, 소득 효과죠.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변하는 거야.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이 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하는 것이 비효율의 원인이다. 상대 가격 변화다, 대체 효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비효율이 가져오게 되는 것은 대체 효과, 가격 체계의 교란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직접세가 간접세 경우에 비해서 우월하다. 그러니까 간접세 같은 경우 뭐 당연히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소주잖아, 소주. 그렇지? 가격을 변화시킨단 말이야. 그것이 비효율의 원인이다. 요거 하나만 추가합시다. 그래서 직접세가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하는 얘기 하시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만 따지면 안 돼. 공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공평성. 공평하게 매겨져야 돼. 공평하게 매겨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 해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세금, 징수액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억 원 세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1억 원을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국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요거 다다. 그러면 n분의 1로 나누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어요? 그 공평한 거 아닌가? 세금. 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n분의 1로 하자고. 하여튼 n분의 1에서 난 빠지고 싶다. 그치? 세금 n분의 1로 내는 것은 공평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 사이에는 어때요? 고소득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소득도 많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 있어. 또 저소득층도 있습니다. 재산도 작고.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형편이 다른데 필요한 세금을 n분의 1로 나누자. 그거 공평할 것 같지 않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세금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하냐? 이제 재정학적인 이제 얘기인데요. 용어 하나만 합시다. 조세 부과에 따른 희생이 동등해야 돼. 희생 동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에 동등하다. 자, 그럼 어렴풋이 감이 왔지. 세금 내는데 무슨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내 돈 아깝죠? 내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세금 내라고 떼갔단 말이야. 10,000원 내라, 20,000원 내라, 떼갔어. 아까워.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이라는 것은 조세 부과에 따른 효용의 상실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용 상실분. 이게 희생이야. 내가 세금 나는 데 대한 희생. 자, 그러면 그 희생이 동등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 세금 내게 되는데 그 세금 내는 데 따라서 발생한 효용 상실분이 서로 같아야 한다 이거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고소득자, 저소득자 누가 돈을 더 아까워할까? 연봉 1억짜리인 사람에게 너 100만 원 내라. 연봉 100만 원, 1000만 원 소득자에게 너 100만 원 내라. 그 100만 원 어때? 그래, 앞에서 지금 말씀하기를 피 같은 돈이다 이게. 그래, 피 같은 돈이죠? 1000만 원짜리 소득자한테 100만 원이면 10분의 1이요. 그러나 1억짜리 소득자한테 10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액수지만 아까움의 정도는 저소득층 100만 원의 아까움 정도가 더 클 거다 이거지. 바로 그러한 희생이 동등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말이지. 1억 원짜리는 어떻게 돼? 세금을 예를 들어서 한도 500원 내, 500만 원 내라. 연봉 1000만 원짜리 사람한테는 당신 100만 원 내라. 그러면 각자 입장에서 세금 낸 돈의 아까움의 정도, 효용의 상실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희생이 동등해야지 액수가 동등해서는 안 되겠다. 그치? 하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됐어. 어렴풋이 됐어. 그러니까 기본 가이드는 뭐예요? 고소득자가 많이 내고 저소득자는 적게 내야 희생이 동등하겠다. 그치? 자, 그런데요.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소득에 또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세금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하나는 비례세가 있고요. 하나는 누진세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역진세. 비례세는 뭐지?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세율 일정한 거죠. 10% 이래.
그럼 아까 우리 한 예를 보면 1억짜리 소득자 비례소득세 10% 얼마 세금 내요? 1,000만 원이지. 연봉 1,000만 원짜리 소득자 비례소득세 10% 100만 원 내죠. 그러니까 이제 비례세를 매기게 되면 고소득층이 많이 내겠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진세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고소득자에게는 세율이 10%가 아니라 너는 20% 내. 저소득자는 너는 5%만 내. 이렇게 내는 거지. 그죠?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매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해라면 고소득자 20% 세금 내라. 2천만 원 내는 거지. 저소득층은 5%만 내라. 그럼 50만 원 세금 내는 거다. 이게 누진세. 역진세도 있습니다. 역진세는 오히려 어떻게 돼? 거꾸로 내도록. 고소득자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도 말이죠. 비례세의 경우는, 소득세의 경우 역진세는 저소득자가 액수 자체가 많다는 뜻은 아니야. 세율이 이렇다는 얘기지. 액수는 여전히 많다고, 고소득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고소득자는 소득세율 5%다. 그죠? 저소득자는 세율 15% 내라. 이래. 그럼 1,000만 원짜리 소득자는 얼마 내, 세금을? 1,000만 원짜리 소득자는 150만 원 내겠지. 1억 소득자는 500만 원 내겠죠. 그러니까 역진세의 경우도 어떻다고?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 액수는 역시 이제 많은 겁니다. 그치? 역진세의 경우도.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소득세를 매길 수가 있겠는데, 이론적 결론은 누진세로 매길 때 희생이 동등하게 나오더라 하는 것이 이론 분석 결과야. 뭐 우리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죠. 결론만 보면 돼. 끝. 그래서 공평성에 있어서는 능력에 상응하는 분배 또는 희생이 동일하도록 그렇게 이제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는데, 따라서 이거는 소득세 기준으로 내야 되겠죠. 경제 능력이라는 게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물품세에 매기면 안 돼. 그러니까 직접세에다 매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세도 어떤 식으로? 누진세로 매기는 것이, 그죠? 따라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 소득세제가 다 어때요? 누진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효율성 측면이나 공평성 측면 모두 어때? 직접세, 간접세, 어느 세금이 낫다? 예, 직접세가 낫다. 그죠? 특히 공평성 측면에서는 물품세는 어때요? 이건 세액 자체가 역진적이죠.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소주 한 병을 마시는데, 한 병당 세금이 200원이다. 그러면 1억 연봉자가 마셔도 200원 내는 거고. 그죠? 저소득자 해도 똑같이 세금 200 내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물품세는 뭐 원천적으로 그거는 공평성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세 중에서도 누진세가 공평한 세금이다. 이 정도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직접세가 우월한 조세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나라 지금 근데 그 세액 비중은 어떨까? 직접세가 많을까? 간접세가 많을까? 우리 아직까지 간접세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세금 문제는 이 정도만 이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볼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211페이지에 보면 소득 여가의 선택과 노동 공급 곡선 그랬죠? 그 옆에다 써놔. 뭐 거기 있지만은 노동 공급 211페이지 3번 그 옆에다가 노동 공급.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봐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13페이지 보면 네 번째 소비와 저축의 선택 했죠? 여기다가 자본 공급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본 공급. 예,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주제가 그게 요소 공급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주제죠. 자, 이 얘기로 가봅시다. 예, 지금 이제 내용은 두 가지죠. 노동 공급과 자본 공급, 요소 공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용이 이제 요소 두 가지니까 노동 공급, 자본, 요거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중요한 주제야.
저 뒤에 요소시장 문제, 그 다음에 거시경제 이론 분석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럼 요거 배경을 좀 보십시다. 경제학적인 입장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생산자, 소비자가 있죠. 아니면 공급자, 수요자 이렇게 말해도 좋고, 공급자, 수요자, 생산자, 소비자. 근데 이게 현실 경제에 있어서 보면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에서 입장이 서로 엇갈린다 이거지. 그렇지? 여러분, 생산자, 기업이죠. 공급자는 생산물을 공급하는 경제 주체고, 소비자들은 수요하죠. 소비 수요. 근데 요소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생산 요소는. 그렇죠. 생각해보면은, 생산자들은 생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요소를 투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소 시장에서는 생산자가 입장이 어때요? 요소 수요해야지. 그 다음에 소비자 봅시다. 소비자는 생산물을 수요. 그렇죠? 소비하지. 소비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은 어디서 났어? 그렇죠? 요소를 제공했죠. 요소.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소비자들이 제공한 대가로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가지고서 생산물을 소비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생산자, 기업이죠.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고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된다. 소비자는 생산물을 수요하고 요소를 공급하는 경제 주체다 이거야. 서로 입장이 엇갈려.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말이죠. 소비자들은 생산물을 소비하고 요소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분석을 해야 되겠잖아요. 요소 수요, 요소 공급 분석하는데 기본 분석 틀을 우리가 앞에서 생산물 소비에서 봤던 그 분석 논리에서 보겠다. 즉 소비자들은 어떻게 경제 행동, 활동을 한다. 그렇죠. 어떤 제약 하에서 뭐야? 효용 극대화하도록 소비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생산물 소비뿐만이 아니라 요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효용 극대화 소비 이 원칙에 따라서 요소를 공급한다 이거죠. 기업은 아직 안 했죠. 우리가 생산자들은 아직 안 했지만 생각해보면 기업은 어떤 경제 주체들일까? 생산물을 생산하고 요소를 수요, 고용해야 생산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요소, 고용, 생산활동하는 근본 목적은 뭐야? 그렇죠? 하여튼 생산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요소를 수요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자? 이윤을 극대화하자 하는 게 이제 기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것이 생산자들의 공급이나 요소 수요는 이윤 극대화 원리에 따라서 분석을 할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요소 공급 문제는 소비자들의 효용 극대화에 따라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요 논리를 잘 챙겨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생산자 얘기는 이제 뒤에 연이어서 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의 생산물 소비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걸 바로 응용해서 요소의 공급 얘기를 이 대목에서 하자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기본 논리를 잘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자고. 요소 공급 효용 극대화하니까 역시 분석할 수 있는 논리는 뭘까요? 한계 효용 이론으로도 할 수 있겠고, 무차별 이론으로도 할 수 있겠고, 현시 선호 이론 가지고서도 분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는 현시 선호 이론에 의한 분석은 얘기하지 않고 한계 효용 이론과 무차별 이론에 의한 분석을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쭉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넉넉하고 하다 보니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 설명은 무차별 이론에 의한 설명, 그 중에서도 가격 효과.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복습인데 가격 효과만 가지고 그러니까 무차별 이론도 뭐 무차별 곡선 그림 그리고 일일이 다 할 수 있겠는데 그건 다 스킵하고 기본 핵심만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림이나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는 이걸로 한계 효용 이론 얘기는 뭐 보면 사실은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 설명은 요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런 흐름이다 해서 요것만 철저하게 이해해 두면은 나머지 그 요소 공급에 한계 효용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노동 공급, 자본 공급의 문제. 근데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생산의 3요소잖아. 그럼 노동, 자본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토지 있죠. 천연자원. 토지 공급 얘기는 없다고. 그건 왜 그럴까? 토지 공급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 자연자원이니까 단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져 있단 말이야. 주어져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토지나 자연자원에 대한 공급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노동하고 자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이제 간다 하는 건데,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럼 세 번째 노동의 공급이죠. labor supply.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캐피탈, 자본의 공급.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거는 좀 아주 논리를 잘 이해해놔야 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먹게 되는데 처음 나온 소리니까 이 경제학자 교수님들께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이대로 잘 분석하는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우선 노동 공급에 관한 얘기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제약하의 효용 극대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동 공급은 일단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계, 소비자, 우리 가정이죠. 가계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지. 우리 아버지의 고민이다. 우리 엄마는 전업주부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경제학적인 아이디어는 우리 아버지가 시간 근로자야. 대단한 프리랜서야. 그래서 시간 근로자. 1시간 일하면 한 5만 원, 10만 원씩 받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놓고 봅시다. 주급으로 해도 되고 월급, 연봉 해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시간으로 놓으면은 좀 현실감 있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디어는 이래. 이제 시간, 1시간당 일한다. 하루 기준의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십시다. 그럼 이제 제약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시간 제약이다. 이거지. 이게 보통 시간 제약을 14시간으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죠.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책에는 24시간 전체를 제약 조건으로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너무 좀 심하지. 우리 아버지 보고 자지도 말고 일만 해라 이거니까 10시간은 빼드리잔 말이에요. 그래서 가용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을 어디다가 소비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 뭐 꼭 우리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시간이 14시간이 주어져 있다. 아침에 선택한다는 거죠. 나는 시간 근로자야. 자, 그러면 시간을 어디 쓸 수 있겠어? 한번 생각해 보면. 주어진 14시간을 에이씨 오늘 몸도 찌뿌듯하고 기분도 안 좋고 애들은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에이 오늘 쉬어버리자. 쉬어. 놀아. 여가죠. 논다 이거. 일 안 해. 아니면 인컴. 일하러 가자. 돈 벌러 가자. 그죠? 시간 소비 두 가지 문제입니다. 자, 그럼 벌써 잘 정리해 보자고. 노동 공급 경제학적 분석의 아이디어는 뭐다? 시간 소비 문제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놀아버릴까? 돈 벌러 갈까? 그렇죠? 효용 극대화 선택이다. 이거지. 시간 소비야. 주어진 시간을 노는 데 소비할까? 돈 버는 데 시간을 소비할까? 아이, 우리 아저한테 물어봐야지. 진짜 그러시는지. 그죠? 우리 아버지도 그 의식은 안 하시겠지만은, 그죠? 경제학 분석의 아이디어다. 이거지.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효용 극대화 선택 결과 오늘 뭐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은 놀고 그랬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분석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석하기로 모형을 세웠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저 더 두 개 볼 게 있겠죠. 가격이 중요할 거 아니야, 가격이. 여가의 가격, 노는 거 가격, 그 다음에 소득의 가격.
이게 결정이 돼야 되겠지. 아이디어입니다. 우선 노는 거 가격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1시간 기준이잖아.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1시간 노는 것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자, 지금 상황은 보면 우리 아버지가 1시간 놀던지 아니면 나가서 1시간 일하시던지. 근데 일한다면은 뭘 받아? 시간당 임금을 받겠죠? 그러니까 기회비용 개념으로 봐서 여가의 가격은 시간당 임금이다 이거예요. 그죠? 경제학적 분석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시간당 임금이 5만 원인데 1시간 쉬겠다. 그러면 5만 원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거죠. 그치? 시간당 임금이 여가의 가격입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인컴. 돈의 가격은 뭘까? 이거 경제학적 아이디어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소득. 뭐 이게 일당이나 주급이나 월급. 소득은 뭘로 받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반도체 전문, 그죠? 그 기술 가지고 계신 분인데, 반도체 회사에 가서 일하면은 월급을 반도체로 받아오시더라. 우리 아버지는 TV, 가전제품 회사인데 월급을 TV로 받아오더라. 이걸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 물건으로 월급 받습니다. 물납이요? 우리 노동법에 물납하면 사장 죽습니다. 구속입니다. 구속.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짜장면 주방장인데 월급을 짜장면으로 받아오시더라. 3만 그릇. 뭐 이렇게 들고 와.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소득은 돈으로 받아. 그러니까 결국 소득의 가격이라 하는 것은 뭐겠어요? 돈값입니다. 돈. 머니의 프라이스야. 머니. 이건 정확한 얘기니까 잘 들어봐. 자, 됐어. 소득의 가격은 결국은 소득을 돈으로 받으니까 돈값이다. 그러면 이제 여쭤봅시다. 돈값은 얼마지? 우리나라 돈값은 얼마야? 되게 가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상품을 한 단위 사는데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죠. 그럼 우리나라 돈 한 단위는 얼마지? 기본적인 한 단위는 1원이죠. 그러면 1원 하나 사는데 돈 얼마 내야 돼? 1원이야, 1원. 그래서 돈값은, 우리나라의 돈값은 1원이야. 미국 돈값은 1달러. 외놈들은 1eng. 유럽 사람들은 1유로. 중국 아저씨들은 1위안. 그치? 그러니까 그 화폐 단위가 1이니까. 그렇죠? 그 화폐 한 단위를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 얼마냐? 그 화폐 단위다. 1원이야. 돈값은 1원입니다. 앞으로 분석하다 보면 이 소리가 나올 텐데, 돈값은 1원이지.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놓고 이제 분석을 한다.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요게 노동 공급 분석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본 공급 갑시다. 자본 공급은 도대체 뭐냐? 생각해 보면은 이건 우리 엄마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세이빙, 저축, 세이빙, S. 자본 공급이나 저축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 해봐. 우리 엄마 저축이 왜 자본 공급일까?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엄마 되게 저축 어디다 하죠? 은행에다 하죠. 은행에다가 뭐 하셨다.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쉽게 봅시다. 은행에다 예금해. 그러면 은행은 그 예금 받아서 어떻게 하죠? 필요한 누군가에게 대출해 주죠. 근데 주로 대출 받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 그쵸? 되게 기업이 대출 받아가는 게 정상적이겠지. 기업이. 그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우리 엄마는 열심히 저축한단 말이야. 우리 엄마들은. 그럼 은행은 이 저축 받은 돈 가지고 대출해 주죠. 대출은 누가 받아간다고? 기업이 뭐 하려고? 대출 받아서. 투자죠. 투자한다는 말은 뭐나? 뒤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제 신투자 되겠지만. 그죠? 공장 짓고, 기계 사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저축하면 기업은 그걸 대출 받아다가 공장 새로 짓고 새 기계 사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회사의 자본이 되는 거죠. 캐피탈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대출 받아간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자본을, 그죠? 수요하는 거죠. 자본 수요. 기계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저축은 뭐예요? 기업의 투자 자금을 대주는 거죠. 투자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축은 자본의 공급입니다. 대출 받는 것은 자본의 수요이죠. 그래서 국민들 저축이 이제 자본 공급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요즘은 여기 좀 상황이 바뀌긴 바뀌었어. 그리고 작년부터 말이죠. 정상이 아니죠.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기업의 대출급의 대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돼야 돼? 사실은. 뭐 대부분이라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많은 액수가 주로 기업이 대출 받아가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어떻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문 보셨나? 오히려 가계 대출이 더 많아. 그거 우리 뭐 관계없지만 좀 얘기해 볼까? 은행에서 대출을 기업이 별로 안 받아가. 그렇죠? 기업이 왜 대출 안 받아가겠어? 그게 바로 우리 경제 현실로 나타나게 있는 게 뭐야, 그게? 투자를 안 해. 그렇죠? 투자 안 해. 주로 누가 대출 받아가는 거야? 가계 대출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계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지경이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됐지. 가계가 대출 받아다 소비했겠죠. 그렇죠? 가계가 소비해. 근데 지 소득을 벌은 만큼 소비한 게 아니라 대출, 신용카드 300만 신용불량자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렇지? 그냥 카드로 쓰다 보니까 소비하다 보니까 이게 신용불량자가 됐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투기죠. 그렇지? 가계가 대출 받아서 뭐 했어? 소비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한 게 뭐야? 아파트 샀단 말이야, 아파트.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남 투기 열풍에서 그게 지금 투기 대책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대출 비율을 50%에서 40%, 30% 낮추겠다는 게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봐봐, 이거 황당한 일이잖아? 자기 돈,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자기 돈은 한 3억만 있으면 돼. 나머지 7억은 뭐예요? 대출 받았단 말이야. 이자 싸죠, 요새. 대출 받아가지고 하나 사놓으면 이게 2배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물론 이제 민간 서민이 자기 소형 주택 사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남 아파트에 대출 받았다는 것은 그건 전부 뭐예요? 그거? 투기,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축한 돈 대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게? 그죠? 기업으로 가서 투자로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이제 왜곡됐지만 하여튼 정상적인 경우라고 보면은 저축은 자본 공급이고 그것이 자본을 대주는 셈이다, 이건. 자, 됐어요. 이제 돌아옵시다. 자, 그러면 저축이 국민 경제의 자본 공급이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저축 결정하냐? 그게 바로 한 나라의 자본 공급 되겠죠. 그럼 아까 우리 아버지 주어진 시간을 어디다 쓸까? 이번에 우리 엄마 고민은 뭐야? 자, 아이디어는 이렇다. 우리 아버지가 돈 벌어 오셨죠, 이렇게. 일해가지고 인컴, 돈 벌어 와서. 그럼 우리 어머니는 이 소득을 가지고, 주어진 소득이죠. 인컴, 주어진 소득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C0 할까, C1 할까. C0, 여기서가 제로가 현재야. 1은 미래. C는 컨섬션. 그러니까 현재 소비, 미래 소비. 효용 극대화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우리 엄마 살림한다는 얘기지. 한번 생각해봐봐. 현재 소비, 미래 소비 무슨 뜻입니까?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말이지 경기 좋을 때는 김장 되면 김장 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 달에 김장 보너스가 뭐 50만 원 나왔다. 50만 원. 그거 가지고 또 아니면 휴가철에 그죠 휴가 보너스가 뭐 50만 원 나왔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는 뭘 고민한다는 거야, 이걸. 지금 쓸까? 나중 쓸까?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여기서 현재와 미래를 1년 단위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지금 쓸까? 1년 후에 쓸까? 고민한다 이거야. 그렇죠? 이게 우리 어머니 살림하는 거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봐. 현재 소비한다는 것은 뭐 지금 다 50만 원, 아버지 보너스 탄 거 다 쓴다는 얘기고, 저 50만 원을 만약에 미래 소비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아유, 나중에 써야 되겠다. 내년에 써야지. 그럼 현재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지. 저축한 거지. 그렇지. 현재 시점에선 저축. 어때요? 받아들일만 하지? 경제학적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소득을 지금 쓸까 나중 쓸까 효용 극대화 선택이다.
근데 사실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은 두 시점을 얘기하고 있죠.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소비만 현재 미래가 아니고 소득도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쭉 분석을 하는 건데 우리 여기서는 그저 간단하게 이렇게 일단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살림하고 우리 아버지는 노동 공급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마지막 볼 게 있죠. 분석을 하려니까 가격을 알아야지. 가격, 현재 소비의 가격, 미래 소비의 가격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가정하기를 뭐 가정 아니지만은 한번 해봅시다. 미래 소비의 가격을 1이라고 합시다. 자, 한번 봐봐. 미래 소비 한 단위. 그러면 결국은 돈으로 지금 화폐액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미래 1원 소비했다. 그것의 가격이 얼마냐? 1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소비 한 단위. 화폐로 돈 쓰는 거니까 한 단위는 1원. 그러면 미래 시점에서 1원 소비하는 것을 1원이라고 놓기로 하자. 100만 원 소비하는 것의 가격은 뭐야? 100만 원이죠? 1000만 원 소비 가격은 1000만 원. 근데 우리 한 단위 기준이니까 1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거리가 되겠지? 미래 시점에 1원 소비하는 것은 1원으로 보자. 비용, 가격을.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원 쓰는 것의 가격은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봐. 아까 50만 원 봅시다. 그렇죠? 50만 원인데 우리 엄마가 지금 50만 원 쓰면 아무것도 없지. 근데 미래에 쓰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자 1년 받을 수 있죠. 1년 이자율이 10%라고 해보자고. 그럼 1년 후에는 얼마 쓸 수 있어요? 55만 원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지금 안 쓰고 미래에 쓰기로 했다면 미래에 얼마 쓸 수 있다? 이자 10%, 55만 원 쓸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보면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지금 1원 쓰는 것은 1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해서 썼다. 지금 50만 원 쓴 것은 50만 원만 쓴 게 아니다. 55만 원을 쓴 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 그래. 그러니까 현재 소비 1원의 가격은 1 플러스 R. 0.1이죠. 그러니까 1.1원 되는 거야. 미래 소비 1원의 가격은 그냥 1원. 자, 이것이 자본 공급의 아이디어예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게 요소 공급.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에 가면 이게 뭐 아주 뜨거운 문제가 되지. 그래서 뭐 거시경제 근로의역이 바뀐다, 저축 문제다 하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여기서 정확히 해야 되겠어요. 아이디어.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분석으로 가면 되겠어. 천천히 제가 쓰는 대로 그대로 잘 써. 자, 그럼 이제 노동 공급부터 풀죠. 우선 노동 공급 푸는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여가의 가격과 여가 소비 문제를 기준으로 풀어. 먼저 여가의 가격이 변화할 때 여가 시간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제 풀고, 그 다음에요. 자본 공급의 문제는 현재 소비의 가격과 현재 소비의 가격, 얘가 변화할 때 현재 소비량이 어떻게 되겠냐. 그렇죠? 이렇게 푼다 이거지. 경제학 분석의 아이디어는 가격과 소비량, 수요량의 관계죠. 노동 공급은 여가 가격과 여가 소비, 자본 공급은 현재 소비의 가격과 현재 소비량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문제 세팅을 해놓고 소득 효과, 대체 효과를 가지고 푸는 것입니다.